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직원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3주간 신규 확진 환자의 40%가 20대라며 젊은이를 통한 조용한 전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클럽, 주점 등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여름철 방역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환기를 해야 하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이용자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37만 명이 참여하는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과 교사 확진 등으로 서울과 경기, 경북 등의 560여 개 학교의 등교 수업은 연기됐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 영업이 일부 재개되고 호텔 투숙률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곳곳에서 경제 정상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개 주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등교에 앞서 매일 건강 상태를 점검해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하고 학교에 도착하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는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8일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이 첫 등교 후 학급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교문에 들어선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꼭 잡았던 엄마 손을 놓고 아이가 교문으로 향합니다. 교실까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학교 방침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학부모는 아이가 사라지고도 한참 동안 학교를 쳐다봅니다. 여기서 그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만 보내려니까 걱정이 되죠. 아직 학교 생활 처음이니까. 교문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이런 환영이 낯설고 어색한 아이들은 한동안 어리둥절하다가 선생님 설명을 듣고 교실로 향합니다. 건물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계단을 오르니 드디어 교실이 보입니다. 이미 서류상으로 입학했고 온라인 수업도 계속 받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와 만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어색해하는 아이들. 조회를 겸한 첫 수업이 시작되자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별처럼 빛납니다. 그냥 학교에 그냥 간다고 하고 그냥 갔는데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많이 반겨줘서 많이 달랐어요. 선생님은 3월 개학에 맞춰 준비했던 선물을 이제야 아이들에게 건넵니다. 왕관은 저희들 첫 1학년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화분은 1년 동안 저희들이랑 같이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아이들의 첫 학교 생활을 볼 수 없어 걱정이 더 큰 부모들에게 교육당국은 일단 맡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학년일수록 활동 반경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우려가 적어서 저학년부터 우리가 학교에 나오게 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잘 보살필 테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짧은 입학식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아쉬움과 걱정을 덜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경북 지역 등 전국에서 유치원과 초중교 561곳이 등교 수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등교 수업을 연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 미술학원에서 강사 1명과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감염 우려로 초등학교 7곳, 유치원 5곳이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습니다. 또 양천과 은평에서도 초등학교 유치원 4곳이 예정된 등교를 미뤘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에서 학원 강사 1명과 유치원 방과 후 교사 1명이 각각 코로나19에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차 등교 수업 첫날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와 인근 고등학교 등 6곳이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오성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고3 등교 개학 첫날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어 나이스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등교 중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난 24일까지 나흘 동안 집에서 자율보호 격리를 한 뒤 이번 주 월요일 아침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침 증상이 이어지는 것을 본 담임교사가 바로 하교시킨 뒤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서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체온을 재고 이럴 때는 정상이다 보니까 증상이 미미해가지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막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방역당국은 학교를 폐쇄한 뒤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학교 안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같은 반 학생 23명과 교사 등 34명에 대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확진 학생은 급식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같은 반 학생을 제외하고 밀접 접촉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하교 후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인근 5개 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학교 마치고 만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아니에요. 만났으니까 밀접 접촉자로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등교 중지가 된 거예요. 앞서 대구에서는 농업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이나 기침 등 경미한 의심 증상이라도 반드시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2차 등교 이후 학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면서도 믿고 보내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기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서 다른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으쌰으쌰 재미나게 놀 텐데 코로나 감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또 많이 신경 써 주신다고 하시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역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니까 좀 안심하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또 학원들 가서도 애들 다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다 학원 가고 그러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다 수업을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일주일에 한 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주일 좀 더 미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불안해요. 그래서 안 보내겠다는 엄마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갈 거. 그래서 학교 교실이나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운동장이나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보건용은 물론 비말 차단용과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분실이나 오염이 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여름철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의 경우에는 에어컨 이용 시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든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을 것,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매일 한 번 이상 소독과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와 밀폐된 장소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7차 전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3주간 20대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 연습장, 클럽, 주점 등이 이번 집단 감염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셋째, 학원 강사, 교사, 종교인 등 직업상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주의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공동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신 분들인 만큼 전염병 예방과 방역 지침 준수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접촉자들은 주로 구내식당 작업실과 흡연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물류센터 직원 전원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 62명을 투입해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과 지인 가족 등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이어지자 부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 수업을 연기하고 원격 수업을 당분간 이어가면서 등교 수업 시점을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확진자 추이를 반영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어린이집 등원율이 73%를 넘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어렵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공공체육시설도 다음 달 2일 이후 개방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6번 확진 환자가 퇴원 전 2차례 검사에서 차례로 음성 판정이 나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2살 여성인 이 환자는 지난 2월 2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 96일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가 좋아졌지만 바이러스가 계속 배출돼 그동안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방역하랴, 지역경제 활성화하랴 정신이 없는데요. 영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기업에 방역과 소독을 맡겨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이들 기업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화답해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재래시장 골목. 항상 시끌벅적한 곳이다 보니 코로나19 전파도 그만큼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손소독제를 항시 비치하고 소독약을 골목바닥이나 점포 주변에 자주 뿌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맙고 우리 고객분들도 아주 좀 반가운 뜻으로 해서 쇼핑하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작업에 나선 업체는 이 지역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방역소독 전문 자활기업. 지자체 사업 참여가 쉽지 않고 재정도 열악했던 상황이라 더 열심입니다. 많은 일거리들을 광주시에서 중심으로 저희 자활기업이 그동안 습득한 기술력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코로나19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한 자활기업은 3곳.
이들 기업은 그동안 시 방역사업 예산의 90% 정도인 2억 7,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모처럼 성과를 낸 기업들은 최근엔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너댓 군데 이렇게 그 자활기업이 있는데 더 숫자를 늘려서 좀 취약계층들이 좀 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공존해 갈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 중심의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은 기부와 자원봉사로 화답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기업 심리가 넉 달째 하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제조업 부분은 개선되면서 전체 산업의 기업 심리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인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 전체 산업의 업황지수는 5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떨어지다 5개월 만에 반등은 했지만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09년 1, 2월 당시 수준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제조업 업황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진 49로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등 기업 규모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이 속한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예술, 스포츠, 여가,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6포인트 올라 56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내한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지금 한국이 유일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K-방역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IT 기술을 방역에 접목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연장에서도 처음으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공연장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합니다. 본인 인증 화면을 터치하면 간단한 문진표 작성 화면이 나오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클럽이나 노래방에 QR코드 방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연계에서도 처음으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다소 생소하고 번거롭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또 제가 또 감염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 동선도 파악할 수도 있을 테고 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찍고 쓰고 해야 되는 게 또 안경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네요. 네. 낯설지만 한번 해놓으면 편하다고 하니까 변화에 우리가 또 적응해야겠죠. QR코드 인증 방식을 통하면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출입 시간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는데 2주 뒤엔 자동 폐기됩니다. 또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는 저희 공연장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가 유사시에 관계 당국에만 제공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공립 극장과 민간 공연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종이 문진표를 작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각각인데다 문진표 작성으로 오히려 관객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마포 아트센터에 이어 고양문화재단도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립극장을 중심으로 공연계의 QR코드 방문 시스템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름도 생소한 이 병이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금 볼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합병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양성 환자나 아니면 완치된 환자들 중에 피부, 점막, 혈관
장기 등 전신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어떤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발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려진 바로는 국내 사례 2건에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방금 코로나19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규정이 된 건 아니지만 면역 반응 과잉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제 그러니까 의심 사례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진단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19 양성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다 명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일단 항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의심 사례의 대상자, 그러니까 환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항체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현재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한 정의가 약간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이른바 소아괴질, 어린이 괴질에 대한 원인병으로 가와사키병이 언급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하고 가와사키병하고 이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한때 소아괴질을 가와사키병으로 명명한 적도 있었었고요. 현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가와사키 유사 질병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가와사키병이라고 하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병원체가 감염이 됐을 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이 전신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와의 그 연관에 대해서는 규명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군요. 자, 미국에선 어린이가 아닌 20대 환자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린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일반 성인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반 성인도 이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가와사키병하고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차이는, 그러니까 공통점은 일단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원인이나 어떤 그 병인 기전이 유사하다, 즉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질병이다라는 점은 유사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가와사키병은 보통 5세 미만의 영유아한테서 호발하는 질병인데 이 지금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부의 성인한테서도 발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증도 면에서 가와사키병보다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중증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일종의 가와사키 유사 질병인데 그 원인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한 거고 그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난 어떤 일종의 가와사키병의 한 부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2차 개학이 시작이 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더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 등 어린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소한 증상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게 호흡기든 아니든 간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체온이라든가 이상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그리고 마스크나 이런 것들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유증상자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관련해서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귀가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귀가 조치를 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학원 등 외부와의 접촉은 어쨌든 상황이 명확하게 판별이 날 때까지는 당분간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밀접 접촉한 학생들 중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지 면밀하게 한동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장시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보건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모두 쓸 수 있게 했고요. 또 이상 증상을 보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세부적인 이 지금 지침이 나온 거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운동장이나 뭐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항시 가능한지가 일단 의문이고, 예.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체육 활동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체육 활동 중에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 만약에 그 학생이 감염자일 경우를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비말, 그러니까 침이 손 같은 데 묻을 수가 있고요. 이른바 비생체 매개 접촉물이라고 그래서 손에서 물건 등으로 전파가 되면서 이 물건들에 의해서 매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파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지침을 준수한다고 해도. 그리고 뭐 이상 증상, 두통이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통이나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코로나19의 임상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환자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로부터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라 양호실로 빨리 이송을 한 다음에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보건용이나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착용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스크들이 실제로 방어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내에서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어능이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마스크들을 착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방역의 빈틈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기 부천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앞으로 얼마나 퍼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감염이 시작된 것도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물류센터 직원이 약 3,6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 근무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확진자는 크게 증가할 걸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또 이 코로나19 이 택배 같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송 상품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할 때 비말을 통해서 비생체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택배 물품 포장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주변에서 보는 택배 기사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100% 이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포장지 등을 통해서 이제 비생체 매개 접촉용, 그러니까 물건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근데 하지만 현재 알려져 있는 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최대 3일 정도는 생존이 가능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에 당일 배송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100% 완전히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우려되신다라고 하면 물품 수령 후에 포장지 같은 거를 손소독제나 알코올 등으로 간단하게 소독을 하시면 그나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의 표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지난 토요일 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를 하게 되면 회복 기간이 한 4일 정도 단축된다. 그리고 치사율도 7% 대비 12%, 즉 약 한 5%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볼만한 부분이, 실제로는 렘데시비르가 가장 유효하게 쓰일 부분이 치사율을 낮추는 부분인데, 이 치사율이 실제로는 5%포인트 정도 낮췄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특이적인 치료제처럼 월등한 효능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논문에서도 렘데시비를 단독 투여보다는 다른 치료제와의 병용요법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마치 이제 특이적인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지나치게 기대하는 거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은 코로나19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치사율을 낮추는 데는 아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요. 해당 임상시험에는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협의 중인데 만약 국내 첫 코로나19 공식 치료제가 될 경우 중증 환자들에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부의 환자들에게는 효능을 보일 수 있을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일부의 환자들한테서는 효능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코로나19의 보다 특이적인 치료제나 아니면 그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병용요법을 통한 어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노력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렘데시비를 투여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한테서는 효과를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들한테서는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혈전이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혈전이 어린이 감염자 중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 혈전이 발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과 유럽, 미국 등의 연구에서는 입원 환자 가운데 3에서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 사망 사례의 40%가 혈전으로 인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혈전은 특히 뇌졸중과 심장마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의 연관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어린이가 적은 이유는 어릴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가 적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팀은 4살에서 60살 환자 30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인 ACE2가 생성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0살 미만 그룹에서 ACE2가 가장 적게 생성됐으며 나이가 많은 그룹일수록 점점 많이 생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노 크기 약물을 몸속에 전달해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관 속 찌꺼기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나노 약물 전달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동맥경화증 치료제인 스타틴에 특정 당화합물을 결합해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로 만들었더니 플라크에만 약물이 전달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수관 악취와 교차로 교통사고 등 지역 주민이 겪는 생활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농업 분야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가축 분뇨의 악취 저감과 자원화, 교차로 사고 예방, 함유식 하수관거 악취 저감 등 10개입니다. 이번 사업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과제당 6억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미국 대부분 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 영업이 일부 재개되고 호텔 투숙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이상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등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파란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려 뉴욕 증권거래소로 들어갑니다. 이어 종을 울리자 증권 거래가 시작됩니다.
뉴욕 증시의 상징인 객장이 일부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지난 3월 23일 폐쇄에 들어간 지 2달여 만입니다. The message of the NYSE reopening is symbolic not only for our community and our country, but it is for the globe. It's showing that we are ready to reopen our economy and reopen our country and move things in the right direction.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호텔 투숙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셋째 주의 미국 내 호텔 투숙률이 32.4%로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의 21%에서 10%포인트 이상 상승해 최근 9주 사이에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경제활동 재개로 미국이 정상화를 찾고 있다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42 states are now under 10% in their positivity rate for the virus. Mortality is now equivalent to what we saw at the end of March. That's the lowest level in 2 months. So we are seeing these encouraging signs as we start to reopen. CNN은 하지만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와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에서는 환자가 늘고 있고 환자가 감소하는 것은 10개 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여전히 쓰지 않고 술집과 식당이 수용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는 등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산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된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현지 시간 26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68명 증가해 10만 57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1만 9천여 명 추가돼 170만 명이 됐습니다. CNN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8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환자가 감소하는 곳은 10개 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는 미드 허드슨과 롱아일랜드 지역이 순차적으로 경제 정상화에 합류하게 돼 유일하게 뉴욕시만 봉쇄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각 나라 정부의 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항공업계의 부채가 연내 5,500억 달러, 우리 돈 약 678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현지 시간 26일 각국 정부가 현재까지 항공사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1,230억 달러, 약 151조 8천억 원이라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260억 달러 가운데 항공사가 갚아야 할 금액은 670억 달러이며 나머지는 임금 보조금과 지분 투자, 감세나 세금 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업계 부채가 연말에는 5,500억 달러까지 늘어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 연초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교통량은 2023년 정도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범위보건기구가 오는 8월 초까지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한 주지사가 코로나19 대응에 써야 할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의 자택에 대한 브라질 연방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사용돼야 할 공공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긴급 설치된 병원과 주지사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범미보건기구가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월 4일까지 8만 8,3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구의 한 보건 전문가는 브라질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37만여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고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범미보건기구는 또 코로나19 환자에게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브라질 정부에 거듭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여전히 이 약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essa medicação que hoje é quase motivo de uma guerra no país, ela já foi recomendada pelo Ministério da Saúde em 2016 para uma doença viral nos protocolos do Ministério de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하고 직접 복용까지 한 이 약의 연구와 관련해 안전성을 우려해 안정성 실험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he executive group has implemented a temporary pause of the hydroxychloroquine arm within the Solidarity trial while the safety data is reviewed by 세계보건기구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안전성 심의를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무엇을 재료로 전쟁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의 단단함을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를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인류는 수세기 동안 전쟁을 겪어왔는데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전쟁의 역사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구들 중 신기한 재료로 만들어진 투구가 있다는데요. 근데 선생님, 그 전쟁할 때 실제로 쓰이는 헬멧 같은 것들을 종이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여기 방문을 한 거거든요. 진짜인가요? 아, 그럼 진짜지. 그게 우리 조상들이 특히 한지를 이용해서 여기 이 투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아주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지로요? 네, 한지로. 한지 한 장은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만 여러 장 겹쳐서 구우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한지로 전쟁에서 사용할 단단한 투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되게 단단. 네, 이거. 그래서 오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칠이에요? 근데 마감을 해놓은 거예요.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싸, 득템. 짜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께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신 종이 투구가 얼마나 단단한지 강도 테스트를 직접 해볼까 합니다. 얼마나 단단할지 화살도 막는다는데 기대가 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비탄 총을 이용해 실험할 건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이 전통 투구는 전혀 뚫리지도 그냥 않고 그냥 오칠만 조금 벗겨졌을 뿐 완전 멀쩡한데요? 그렇다면 날카로운 쇠붙이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흠집만 나는 것 같은데요? 우와, 완전 멀쩡한데? 더 강한 힘으로 던져도 과연 멀쩡할까요? 아무리 세게 던져도 역시 멀쩡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바로 이 종이 투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종이의 힘이란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지, 너란 아이는 정말 최고야. 이 차 등교 계약으로 일선 학교는 방역에 분주합니다. 중요한 건 학교 밖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귀가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경우 증상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학교나 보건소 등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